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무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무김 전 의원님,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가 절대적인 수도권 판세, 최대 관심지가 아니죠. 의석수가 워낙 많으니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먼저 수도권 여야 총선 의석수 흐름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두 달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불리했는데 네. 지금은 서울하고 경기 지역에 약간의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여론조사의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수치로 볼 때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여전히 민주당 강세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총선 한 달 전이면 대충 이제 굳어진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가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비례대표 후보가 아직 이제 그 결론이 안 났고요. 또 지금 공천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데다가 돌발 변수로 나올 수 있는 소재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그 총선 1, 2주 전까지는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매우 네. 조심스럽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수도권 민심 흐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일단 지난번 선거를 너무 크게 이겼잖아요.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못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경기도하고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여전히 좀 우세 지역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좀 열세로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컨대는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걸로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것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숨은 표가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최종 결심을 하는 유권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서울도 어느 한쪽이 확 쏠려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투표를 봐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 보수 정당이 가장 많이 얻어간 표가 그 지역구가 한 16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반 이상을 넘기겠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금 정당 지지율이 좀 높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작업 지금 막바지인데요. 국민의힘은 현역 35% 이상 물갈이했다고 하지만 3선 이상 중진은 70% 이상 생존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찐윤 불패, 무감동 한편에서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공천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무감동이라 그러는데요. 이 총선이 참 흥미로운 것이 이제 총선의 결과로 승리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감동 총선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결국엔 무감동인 결과를 거는 얘기한다 이 말씀이죠. 중요하지 않은데요. 현역이 상당히 많이 공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국민의힘은 원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현역 물갈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현역 물갈이된 지역에 누굴 채우느냐? 혹시 용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채워지면 이건 개혁이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못 받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부분을 부각시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역 물갈이 안 된 게 대통령실과의 수평적 관계를 위한 약간의 개선인가? 아니면은 용산의 배경을 둔 사람들이 많이 공천되지 못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그 뭐라 그럴까? 개혁으로 볼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좀 유권자들마저도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향후에 이제 소위 국민 추천으로 이제 공천을 한다 그러는데 그 국민 추천으로 누가 공천이 되는지 그리고 비례대표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공천,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강조하는데 공천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번 공천은 전체적으로 용산과 당심이 좀 달라 보였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네. 결국은 용산의 그 어떤 의도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현역이 많이 공천이 됐는데 총선에서 당선이 많이 되면 그것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원인이라고 비판받겠죠. 네. 민주당에서도 비명이 지고 친명이 뜨는 주류교체의 공천이다 이런 얘기와 함께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흙탕물은 시간이 지나서 가라앉고 난 다음에 그 네. 안에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류 교체가 지금 지난 대선 이후에 여야가 꾸준히 계속 해왔던 작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대선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굉장히 거친 방식으로 이른바 비운이라고 불렸던 이준석 전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비운들을 찍어내기 하면서 당에서 내밀어냈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 부분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작업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번 공천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안 드는 사람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시끄럽게 공천할 필요가 없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야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확실한 구심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류 교체 과정에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근데 사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뭐 다 공천하고 난 다음에 드러나는 것처럼 이른바 뭐 나경원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 그리고 친윤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의원들이 어느 정도 살아남았는지를 비교해 보면 거의 다 살아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연판장에 이름 못 올린 의원들은 거의 다 지금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에서 사천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주류 교체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저는 더 많은 사천의 측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지역구 공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에도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의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네. 지금 선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아마 될 가능성도 꽤 있으리라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비례대표로서 정치권에 입문하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혁신위원장 활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얼굴은 미국인인데 한국의 정치 정서를 한국보다도 더 간파하면서 행동했던 그런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혁신위원장으로서 어떤 물갈이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특히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용산이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철규 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새로운 국민의 미래의 선대위원장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는 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선대위가 어떻게 꾸려질지 또 관심사잖아요. 민주당은 이해찬, 김부겸, 이탄희 3인 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루어질까요? 어디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조건이 수용이 되면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제안은 받은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통합안을 어떤 걸 제시하느냐 이거는 너무 좀 추상적이어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저는 결국은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 스스로가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뭐 한 몇 달간의 행보를 보면 사실 정치를 하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네. 이번에 당의 어떤 선거 승리, 뭐 패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패배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돌아오지는 않을 테니까 선거 승리에 이번에 만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정계 복귀의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선 일정하게 통합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결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들한테 인상이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안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뭐 불출마 선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비례대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간에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이미지를 가져갔다는 거죠. 네. 근데 이탄희 의원이 그동안에 국회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굉장히 각을 세웠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특히 실망한 지지자들한테 다시 민주당을 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결집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근데 선대위원장을 그렇게만 꾸린다고 하면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약간 구시대 인물 같은 느낌은 들겠지만 이해찬 대표를 같이 공동대표로 결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이제 여론조사 코너에서 봤는데요. 인천 계양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지지율 흐름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럼 선거를 총 지휘해야 할 이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선거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일단 개항을 해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선대위를 꾸리게 되면 선대위원장의 얼굴로 또 선거를 치르기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역을 다니면서도 개항을 챙기긴 하겠지만 선대위원장이 좀 더 얼굴이 돼서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이 한동훈 위원장이 일종의 이제 차기 대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가리고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의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각을 세워서 그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대통령의 실정도 가리고 민주당을 좀 야당 심판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그냥 그대로 말려 들어가기보다는 아까 이탄희 의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새롭게 한동훈 대 누구의 다른 인물의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탄희 구도가 만들어지든 다른 누구의 구도가 만들어지면 이재명 대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네. 개항을 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이번 선거에서 원희룡 전 장관은 잃을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개항을 해서 물론 선거구가 조정되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이긴 하지만은 바짝 추적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뭐 다른 것까지 제가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 현장에서 선거에 뛰는 데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실력을 발휘하거든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대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를 한 달이나 앞두고 있는데 바짝 뒤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비명 행사 사자성어가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조국 대표의 경우에도 과거 법무장관 시절에 우리에게 있는 기존의 사자성어죠. 내로남불이 그냥 완전히 영어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유명한 언어를 만들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하면 아직까지도 비명 행사의 기억이 있어서 민주당 전체 지지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면서 본인의 지역구에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이 전자 단 한 표 차이로라도 이겼다 그러면은 원희룡이라는 존재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대선 후보로 등극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설사 만에 하나 정말 석패를 했다 하더라도 젖잘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물론 선거에서는 처음엔 그러다가 이제 지고 나면 존재감이 많이 흐려지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선거는. 차원에서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은 격전지가 아닌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금 그 개항을 해 붙잡아두는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한 지금 효력이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선거 전략으로 볼 때는. 네. 이번 총선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경기 하남시 민주당 전략공천 받았는데요. 당초 서울 동작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붙을 것이다 이런 추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추 전 장관은 나 후보보다 자신이 앞선다면서도 동작을 해 나가지 않은 이유로 외무 경쟁이 싫어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이런 얘기가 어딨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해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정 앵커님도.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 후보보다 자신이 앞선다라는 것에 수치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대지 않았어요. 그냥 네. 주장이에요. 근데 우리 여론조사 얘기 얼마나 조심스럽게 합니까? 그런데다가 이 정치판에서 특히 여성 정치인들 외모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진짜 한국 정치의 그 질을 떨어뜨리는 네. 건 없다고 보는데 왜 본인이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동작을 해서 피해서 나왔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고 싶지 않아서 뭔가를 설명하다가 보니까 외모 경쟁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본인도 아마 속으로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김성환 평론가님, 이현주 전 의원은 이른바 뭐 여전사 3인방에서 유일하게 경선을 치렀는데요. 이 전 의원이 친명 인사들을 제치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미애 전 의원 얘기도 하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현주 전 의원이 다시 복당하는 데 있어서 친문계에서 적지 않은 불편함을 토로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른바 이제 친명계라고 분류됐던 인사, 또 뭐 친문계라고 뭐 굉장히 젊기는 하지만 분류됐던 인사를 꺾고 그리고 최종 후보가 됐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반발의 요인들을 오히려 없애는 쪽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용인정의 경우에 물론 이탄희 의원 지역구이긴 했지만 이현주 전 의원이 이번에 경선에서 통과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 결집력이 있는 당원들이 결집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용인정에서 한번 해볼 만한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복당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다시 이제 살아난 정치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 분위기를 좀 잘 살린다고 하면은 본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조국 혁신당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3위를 기록했는데 황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당한 데 이어서 각계 지금 인사들 속속 영입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부동층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지금 저 기세로 봐서는 4년 전에 열린민주당보다 더 많은 비례대표를 확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부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이 나왔으니까 네. 제가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는데 부동층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민주당이 지금 공천 파동으로 그 안에서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리고 아까 당원들이 결속력이라고 그러는데 친명, 그다음에 친문, 또 호남의 그 지지자들 이 생각들이 상당히 복잡해졌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민주당 내의 친문에 가까운 부동층이 대거 움직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 중도 그다음에 무당층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실질적 증거는 아직 뭐 눈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나는 무당층이다. 나는 아직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직도 두 자릿수 15%가 훨씬 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부동층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바로 이번에 이 공천 사태를 보고 생각이 복잡해진 사람들이 그리 갔을 가능성이 많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위성 정당의 그 비례대표는 민주당이 아닌 다른 소수 정당, 특히 뭐 진보라든지 뭐 또 경기 동부연합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앞번호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일련의 경향은 민주당과 민주당 대표가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경향이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빵 두 개 들고 몰빵론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방금 이제 정우김 전 의원 경계론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지지자 중 일부는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게 민주진영의 전체 파이가 커진다 아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해석들이 각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어쨌든 여기 있을 사람이 저기 가서 똑같이 움직인 거라고 하면 이게 파이가 커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 중도층에서 이른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그 퍼센트가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여론사를 여러 개를 봤는데요. 다 일일이 숫자를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부동층에서 일부 옮겨간 것도 보이고 흔적이 나타나고요. 네. 60대에서도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민주당에서만 옮겨갔다기보다는 기존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구도에서 일부 다른 층이 개입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대한 일종의 이제 심판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볼 때에는 사실 민주당도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근데 조국 혁신당이 나타나고 나서 윤석열 정권 심판 확실하겠습니다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아주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복잡한 건 필요 없이 확실하게 심판하겠다, 벌을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중도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층의 일부가 그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하는 층에서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아예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조국 혁신당이 나타남으로써 투표율을 견인하거나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하는 층이 일부가 조국 네. 혁신당으로 옮겨갈 때 같이 투표율을 견인해 준다면 민주당의 지역구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조국 혁신당이 미칠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짧게 제가 요 대목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병대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데 또 법무부에서 곧바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 이슈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고정 지지층들은 이미 자기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수근 상병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의 비판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굉장히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돌발 변수가 지금 총선 30일 남았는데 계속해서 이 압박을 가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요. 특히 중도층하고 무당층에게. 네. 그래서 당당한 대응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사실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려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특히 보수가 민감해야 할 수 있는 안보 문제와 관련돼 있는 최상병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또 출금 상태에서 대사로 임명한 뒤에 갑자기 또 뭐 출금 풀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누가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의대 정원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요. 윤 대통령의 뚝심보다는 무모함 이런 부분들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